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3정치의 물결 한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시 광노현 교육감님 모시고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격의 없이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물어야 되겠다, 질문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트위터 상에 그 의견을 올려주시면 제가 곧바로 광노현 교육감님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인사 좀 나눠주시죠, 시청자들 여러분들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그동안 썼던 트위터의 트윗 내용에 을 중심으로 교육 정책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한면희 선생님께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 대담에서 교육 관련 부분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때 다루진 못했어요. 오늘 그것부터 네.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네. 곽 교육감께서는 서울시 교육감의 그 직책을 수행하면서 현장을 봤더니 한국이 워낙 자살률이 높은데 네. 학생들 자살률도 여전하더라. 네. 그래서 참으로 가슴 아프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자살률 같은 것이 사실은 좀 적어지거나 사라지는 교육 현장이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과 관련되어진 큰 뜻의 포부나 계획이 갖고 계시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신 걸로 모두 말씀을 좀 시작해 주시죠. 예. 행복한 아이들이 결국은 자라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또 행복한 선생님들이 또 행복한 아이들을 교실에서 또 교실 바깥에서 만들 수 있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육이 과연 행복한 아이를 만들고 있느냐 몹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 교육은 그 국제 비교 평가에서 학력 면에서는 수위권이에요.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 행복 지수에서는 바닥권입니다. 네. 또 아이들의 지적 흥미도에서도 바닥권이고요.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서도 바닥권이에요. 결국은 부모들 성화로 학교와 학원을 오고 가면서 아이들이 자발성을 체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이고요. 너무나 큰 강도 높은 비교와 경쟁의 교육 체제 속에서 아이들이 활력, 생기를 잃고 이것이 이제 폭력적으로 분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바깥으로는 학교 폭력이 되고 안으로 분출되면 이제 자살이라든가 우울증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렇죠. 이것을 줄이는 것. 한국 공교육, 특히 서울 공교육의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의 행복 지수, 학교 생활 행복 지수라는 것을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우리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면은 폭력도 생각보다 심하고 또 자살률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교육의 구조적 요인 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말로 학교 혁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광노현 교육감께서 트윗을 지금까지 한 1,400개 정도 이렇게 남기셨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선거 전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 전에 혁신학교 관련해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혁신학교는 누구나 동네 학교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게 하겠다. 이런 이 교육 철학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2년이 지나서 4월 2일 금년도 4월 2일 이제 이 혁신학교의 하나인 강명초등학교에서 학교 올레 순례를 시작했다라는 또 트윗을 올려내셨는데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포부와 그다음에 진척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혁신학교는 이제 전체 학교를 혁신하기 위한 견인차로 먼저 뛰는 학교들이죠. 선발대격이군요. 네. 현재 59개 서울 학교가 네. 고등학교 포함해서요. 지정되고 있고요. 이 학교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학교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연구학교, 시범학교라고 해서 네. 정말 수많은 학교들이 그런 사업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학교 선생님 모두가 그런 연구 시범 사업에 매달리고 그것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선생님들만 이제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전반적인 수업 혁신이나 또 전반적인 생활교육 혁신 또는 전반적인 교무실 혁신, 학교 운영 혁신으로 이어지질 못했어요. 그런데 혁신학교에서는 더디 가더라도 모든 선생님들께서 발표 토론형, 프로젝트형 수업 혁신, 협동형 수업 혁신을 시도해 보고요. 또 그 선생님들과 아이들 또 선생님들 간에 서로 존중과 배려하는 그런 정신 위에서 소통과 참여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 지도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선생님들 중에는 마치 관료 체계의 말단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학교 현장을 짓누르고 있는 관료주의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입을 닫고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혁신학교의 교무실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이 회의가 살아나고 선생님들의 주인의식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민주적 리더십이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고 또 학내 구성원들을 다 깨워내서 학교 민주주의, 교무실 민주주의를 아이들 배움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이것은 약간 크게 보면 학교 문화, 학부모 문화, 학생 문화, 교사 문화, 교장 문화 이런 지역사회 문화까지를 다 바꾸는 노력이에요. 그러나 이 노력의 한 가운데에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바뀌시면 아이들이 바뀌고요. 그렇죠. 네, 선생님들이 바뀌면 또 학교 문화가 바뀌니까요. 네, 그렇죠. 그것을 교육청이 하는 일은 그런 선생님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욕구를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최대한 지원해 드릴 것인가 또 이것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학교도 보면은 관료주의 그 행태 속에서 교육부로부터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행정 절차를 교장 교감 선생님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이제 전달되는 과정에서 경직돼 있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교사도 수동적이었고 또 학생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관련되어진 교과 내용을 전달받는 수동자 역할이었는데 네. 이런 수동자였던 교사와 학생들의 역할을 능동적인 참여 주체로 바꾸는 것이 네. 혁신학교고 그 과정에서 뭐 교장 선생님도 신명나게 어쨌든 일을 펼칠 수 있도록 바꾼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의 역할은 굉장히 크시죠. 학교는 정말 교장 선생님 하시기 나름인데요. 왜냐하면 지도자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지도력은 매우 중요하고 그 권위가 매우 중요한데요. 다만 이제 보다 민주적인 리더십 이쪽으로 가자는 것이고요. 그렇게도 하고 계세요. 네. 요즘 혁신학교 불과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뭐 우스갯소리로 그 주변 전셋값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저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불과 한 학기 만에 학부모들이 아이가 달라진 걸 눈치채고 네. 그리고 그것의 원천은 선생님들의 자기 연찬, 그 교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또 열정, 헌신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해서 이제 다시 발휘해서 아이들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모습 이것이 이제 선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밝은 모습이에요. 네. 이 혁신학교 관련해서 제가 그 조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지금 59개 혁신학교 가운데 아주 모범적인 학교는 아마 10여 개가 넘는 걸로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 나머지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혁신학교는 또 일각에서는 뭐 1억 몇천에 대한 저 혁신학교 지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데 예를 들어서 관심을 갖는 곳도 있어서 여전히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라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뭐 대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예, 저는 혁신학교의 경우에 이제 문자 그대로 학교 혁신을 전면적으로 한다. 또 교수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혁신학교의 그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냐, 네. 그는 문제고요. 지금까지는 정말 희망의 조짐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네. 어떤 것도 제도화되면 또 후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희망적입니다. 혁신학교에서 이제 목표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뭐 기본적으로는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그 바른 성품, 인성을 네. 가르치면서 또 뭐 정상적으로 성인이 됐을 때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알맞은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라고 말해야 될 터인데 광명교육감께서는 특별히 그 문예체 그러니까 뭐 문학이라든가 예술, 체육과 같은 수련 활동을 토대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인성도 길러주고 또 진로적 격성 교육도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2010년 10월 17일 광명교육감이 보낸 트위터에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예체 활동과 진로 적성 교육을 이제 강조하고 계신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 오셨는지 또 이것이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그 국영수 공부에 너무 찌들어 있잖아요. 그 국영수 공부 잘하고 그런 경우에만 인정을 받고 나머지 아이들은 주변부로 밀리고 또 무기력에 빠지고 상처를 많이 받고 이런 현상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거든요. 네. 학교는 정말 군뱅이의 구르는 재주마저도 최고도로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교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어떤 지역의 여건과 상관없이 최고의 배움터가 되고 최고의 활력터가 돼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암제적인 그 능력을 최고도로 이끌어내는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국영수 공부 외에도 아이들의 천갈래 만갈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특히 이제 아이들이 행복하게 오랜 기간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인문적 관심과 지식, 인문적 각성이라고 그럴까요?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겠죠. 또 예술 활동, 네. 이게 창조적인 활동인데요. 네. 이런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좀 그 고향 스스로도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기르고 그리고는 체육 활동 몸을 놀려야죠. 그렇죠. 그 체육 활동이 주는 아주 독특한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예체 아주 광의의 문화 활동에 눈뜨게 하고 그것을 평생 가는 어떤 취미 내지는 활력소로 삼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학교 교육에 그 요소가 다 있어요. 음악, 미술, 체육 시간, 가정, 기술 시간, 그렇죠. 또 국어, 사회, 도덕 시간, 아니 영어 시간이든 뭐 어떤 시간이든지 우리가 그런 그 문예체적 요소를 최대한도로 이끌어내고 활용하고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예체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방과 후 활동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 안에서 교과 과정 안에서도 최대한 그렇게 조직이 되었지만 네. 그 국영수 공부라든가 흔히 말하는 교과 공부 주지 과목의 공부도 대단히 흥미있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이들의 내면의 힘을 깨우치는 네. 그런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것이 없이는 공부가 안 되거든요. 네. 예, 바로 그 대목에서 그 조금 더 우리가 조금 깊이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통상 그 이 보수 진영이라고 말하는 제일 정치 세력의 경우에는 영어 수학 그 잘하게 하고 또 경쟁시켜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되는 교육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 통상의 보수 진영의 교육관이고요. 그것과 달리 이제 보통 이제 진보 좌파 진영의 교육관 하면은 그 공교육이라는 이름 속에서 평준화를 시키는데 결과적으로 하향 평준화로 가게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보통 많이 갖게 되거든요. 이런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인 예를 들어서 재단을 넘어서서 군뱅이의 경우에도 영어 수학은 못하지만 너 한번 굴러봐 하면 얼마나 잘 굴릅니까? 예, 예. 그러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소질이나 달란트는 다를 수밖에 네, 없다. 네. 이 각자가 갖고 있는 소질, 달란트 예를 들어서 영어 수학은 잘 못하지만 누구는 체육을 잘하고 네. 누구는 또 음악에 대해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연주로 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런 각각의 재능을 그동안은 사장돼 왔었는데 이거 충분히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방식이 새로운 세상 만들자는 것이 사실 제가 얘기하는 제3정치의 흐름이었는데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서울시 광명교육감은 예를 들어서 기존의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인 논리를 넘어서서 교육적 정책을 펼친다라고 저로서는 해석해도 될 듯 싶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또 흥미있는 트위터의 내용이 네,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건 2010년도 12월 9일에 트윗으로 올려진 겁니다. 시청자들도 화면 속에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633 징검다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계세요. 네. 이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네.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네. 부터는 이제 대부분 제일 한가한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중학교 진학하고 고등학교 진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교 진학하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교육 과정이 대단히 한가하게 운영이 되는데요. 네. 이 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다음 단계의 삶에서 필요한 삶의 기술들을 네. 집중적으로 네. 배양시켜주는 기간으로 삼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보자. 네. 특히 단순한 국영수 공부를 넘어서 삶의 공부가 가능하게 그래서 자기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내게 하고 자기의 리더십이라든가 자존감 회복을 도와주고 네. 자발성을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기술들을 익히게 하고 접하게 하자.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가급적이면 누구도 연극을 한번 해보게 하자. 또 뮤지컬을 한번 해보게 하자. 네. 원한다면 말이죠. 네네. 또 누구도 가구를 한번 짜보게 하자. 네. 뭐 이런 다양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해서 네. 가장 유용하게 써보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무익하게 그냥 아이들 자습해라 이렇게 하고서 갔다면 재미없게. 예, 네네. 그동안. 이제는 그러지 말자. 네. 하는 게 이제 633 징검다리 다음 단계로의 징검다리 프로그램이라는 거였습니다. 네네네. 그거는 우리 교육의 이제 교실에 그 풍토나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것들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동안은 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학교 가면 좀 즐겁긴 하겠지만 뭐 영수와 관련된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아이들은 참 재미없이 흥미없이 그렇게 되면 졸기에 일수인 네. 그리고 방학을 맞이하더라도 무익하게 보내기 일수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서 뭐 어쨌든 연극도 해보고 네. 또 음악 연주도 해볼 네. 수 있는 네. 기회를 갖도록 네. 하고 뭐 등등으로 하여금 좀 재미나는 교육 현장을 만든다 이런 뜻이었네요. 네, 저는 학교는 모름지기 그러니까 한 사람의 능력을 약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장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능력을 이끌어내는 장소가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장소인데 사실 개인의 능력, 탤런트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재산입니다. 만약에 어떤 개개인의 사회 구성원의 역량이 사장됐다, 잠재력이 온전히 꼽히지 못했다 하면 그 사회는 그만큼 가난한 사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세기 지식경제 사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지식 역량, 또 이 배움 역량, 삶의 기술, 그런 문화 역량, 생태 감수성 이런 것들이 최고도로 발휘돼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번영과 행복을 쫓을 수가 있거든요. 1등만 쳐다보고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카피라든가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카피는 사실 대단히 민주주의의 정서와 이념에는 반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적어도 공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모토가 이와 같은 선전이 자리 잡을 수 없게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선전이 정말 낯선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교육적 실천을 통해서 또 교육적 관심을 통해서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까지 잘못된 교육은 사실 그 고립적 자아로 하여금 경쟁을 시키는 교육이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아이들이 갖는 재능은 자기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마이클 샌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연계적 자아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저는 그것을 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3정치는 연계적 자아의 정치다. 즉 자아의 고유성을 중시하지만 그 자아가 사회적 존재의 일원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과의 연계선상에서 보탬이 되도록 그렇죠? 만드는 교육, 정치 이걸 꿈꾸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육, 새로운 정치로 가야 한다고 여겨지긴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읽기, 쓰기, 세마기 이걸 이제 기초학습 역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학교에서 습득시켜줘야 될 가장 기초적인 역량에 하나가 보태져야 돼요. 관계 역량, 지금 네트워크 역량, 연계 역량. 이것을 그 연계 속에 협동의 정신이 스며들고 그렇죠. 또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들어가면은 이제 연대 정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자율적이면서도 연대하는 사람, 이웃과 연대하는 사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중층적으로 연대하는 사람. 이것이 민주시민의 지금 모습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이것이 사회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도 그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가진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관계 역량을 갖춰서 그 관계를 통해서 가치와 정서를 공유하고 연대하고 확산하는 그런 개개인을 길러내는 것이 공교육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과 관련해서 사실은 연계적 자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아의 고유성과 관련해서는 그 학생들의 인권 또는 교사의 인권이 중시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인권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인권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계성을 띠고 있는 관계성을 띠고 있는 학생들의 이 바람직한 심성과 자질을 교육을 통해서 드러내겠다. 이런 접근 방식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뭐 광래인 교육감 하면 이 인권 관련해서 학생들의 입장만 편들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뭐 체벌을 금지시킴으로써 사실은 학생 지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교사들의 그 불만이 여전히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이 도전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사실 이제 선생님들이 어려우시죠. 그런데 우리가 냉정히 들여다보면요, 이제 이 교실 붕괴 현상,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그 교권 추락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교실에서 상당수가 엎드려서 잠을 자고 또는 선생님에게 버릇없이 대들고 그렇죠. 또 아이들의 언어가 대단히 낯설고 또 품위가 떨어져 있고 공격적이고 또 아이들의 성향이 자기만 알고 이렇게 좀 폭력적으로도 분출이 되고 이런 현상들은 우리 성인들 특히 우리 교육계가 책임이죠. 그렇죠.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계가 특히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기존의 방식대로 해오고 기존의 방식대로 심은 바에 의하면 우리가
거둔 수확물이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 방식은 통용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힘드시더라도 체벌이나 간접 체벌까지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아이들과의 관계 역량의 전문성을 늘려서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코칭 또 리더십 이런 카운슬링 이런 역량들을 이제 더 이제 키워서 네. 이제 대처할 때가 온 게 아닌가 네. 싶어서 참 선생님들께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간접 체벌 대신에 감정 코칭으로 나가십시다 해서 네. 아주 대규모 감정 코칭 연수를 선생님들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학생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의 강조와 더불어 선생님들이 교육자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야 될 길이라는 데는 다 공감하고 계세요. 네. 다만 이제 이행기의 고통이 아무래도 수반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감내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어려운 길을 갔는데 여기에 고춧가루 뿌리는 건 온당치 않고요. 어떻게든지 이 교육적 취지가 살아나도록 힘을 합쳐야 되겠죠. 저는 교과부도 그런 점에서는 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네. 자꾸만 학교 현장에 혼선을 주고 네. 마치 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게 비교육적인 것처럼 얘기하면 세상이 웃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가 웃겠죠. 그건 정말 가기 어려운 길인데 누군가가 갔어야 되는 길이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그 힘든 길을 용단을 내렸으니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러면서 그 간접 체벌을 허용한 지역과 허용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그 선생님들의 연수 내용 또 아이들의 폭력 비율, 교권의 확립 정도, 교사에 대한 존경 정도, 아이들의 행복 정도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네. 서로 선의에 자극을 주고 독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더 높은 기준을 향해서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예, 유럽의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라든가 또 영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교사 선생님이 교육을 이유로 학생들을 때린다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물론이죠. 아니 이제 직접 생각할 수도 체벌은 없었던 거죠? 직접 체벌은 물론 오래전에 극복이 됐고요. 네. 이제 간접 체벌도 네. 안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어렵지만 이 교육의 길이 바른 길이라면 감내하면서 또 열심히 좀 더 노력하면서 학생들을 이해하고 이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이 경과하고 노력들이 이루어지면 점차 성과가 나타날 걸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좀 불편하지만은 일각에서 광명 교육감에 대해서 이제 오해와 관련되어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에서 매우 불편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속에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자칫하면은 그 기독교의 예를 들어서 이 목표를 갖고서 설립된 학교에서 사실은 기독 정신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오히려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런 정책이 그 바람직한 거냐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네. 좀 예. 답변을 해주시죠. 정말 잘 이해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점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학 재정의 98% 정도가 이 국고 예산으로 충당이 됩니다. 또 그런 점에서 사립학교에 아주 강력한 공공성이 있죠. 뿐만 아니고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네. 사립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이 근거리 학교를 배정받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특히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 목적으로 세운 학교입니다만
거기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는 종교에 대해서 중립이거든요. 네. 특정 종교를 비할 옹호할 수 수가 없으니까. 없는데 국고로 운영되는 학교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없는 학교거든요. 선택하지 않은 채로 배정돼서 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다만 이제 훌륭한 종교적 그 가르침을 아이들이 접하고는 방식으로 알게 모르게 접하는 방식으로 그 선교의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그 굳이 내가 이 종교적 신념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강제하지 말고 종교에 대한 위대한 성현들의 가르침 또 아주 초월적인 각성에 대한 가르침들을 접해서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폭넓고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정 종교가 아니라 종교 전체에 대한 이해를 네. 아이들에게 도모하고 그 안에서 눈 떠서 마침 자기가 몸담고 있는 네. 학교의 종교에 또 귀의하고 네. 그 수용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너무 이제 뭐 이 선교 목적으로 세운 학교라 하더라도 그 인근에서 선택이 아니라 올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종교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종교적 태도나 심성도 존중하는 선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트위터에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트위터의 질문을 또 답변해 주시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트위터 질문 중에는 그 이 뭐 여기 보면 WSG2547HE라는 분이 보내오신 의견입니다. 예. 엔젤 위키라는 분입니다. 예,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주변에 살면서 조기 유학을 꿈꾸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것과 관련해서 광림교육감님의 생각과 그다음에 교육 정책이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조기 유학 가시지 말고 혁신학교로 가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고요. 사실 조기 유학이 이제 한동안 붐이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공교육이 무상 공교육이라 할지라도 뭐 무상적 요소가 100%는 아닙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당한 정도로 무상이지만 결국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느냐. 그 사교육비는 엄청 비싸고 그 돈을 써서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느니 차라리 유학을 보내서 아이들 존중받고 아이들 재능 그런 대로 키워내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다. 거기다가 뭐 영어까지 덤으로 달려오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거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러기 아빠도 생기고 가족이 때로는 해체되는 그렇죠. 통로가 되기도 하고 했는데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있거든요. 네. 아무리 조기 독립을 시킨다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시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높은 교육열 특히 그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쓰는 그 높은 교육열을 나무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일 수도 있는데 네. 이미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열기를 정말 그 공교육 재정을 튼튼하게 해서 네. 교원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네. 정말 학교를 최고의 시설로 과거에 그랬잖아요. 4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학교는 최고의 시설 아니었습니까? 제일 멋있는 시설이었고요. 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좀 더 학교에 투자를 해서 시설 투자도 더 하고 네. 교사 투자도 더 해서 학급당 인원을 대폭 낮추고 선직 네. 수준으로 낮추고 네. 이러는데 필요한 그 교육 재원을 네. 교육세를 더
더 늘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되어진 또 트윗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것도 네, 좀 마저 짚고 가겠습니다. 호호돌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그 이 행정 전담사가 생긴 이후에 오히려 학교 비정규직의 업무가 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서울시에서 최근에 행한 것처럼 그 비정규직 교사를 정규직 교사로 또는 비정규직 예를 들어서 행정 이 업무를 보좌하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돌릴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부와의 어쨌든 관계 설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묻는 질문이 와 있습니다. 네. 사실 아마 서울시 교육청만큼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 전체 고용 인원으로 치면 그 비율은 뭐 더 높은 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비정규직 고용 비율은 더 높은 데가 있을지 몰라도 비정규직의 절대 숫자는 정말 서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교육청이 학교마다 평균 30명 가까운 비정규직이 고용돼 있거든요. 네. 그때 인력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때 교육 정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다 싶으면 하나하나씩을 아주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양산해온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이 부분이 제대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지금의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어떻게든지 정규직을 전환해보고 비정규직을 축소해보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것은 사회적 합의거든요. 네. 지금 경제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제일 첫머리에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비율의 절대적 감축과 정규직 전환 네. 또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차별 해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명세계 노동인권을 또 노동법을 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누구 못지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다만 이것이 워낙 그 숫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치밀하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단체 교섭 등을 통해서 네. 모든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고 그러면 합리적인 그런 이행안들이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 또 올바른 배움을 위해서 네.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약간의 성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엄마 아버지로서 또 희생과 양보도 하면서 그러나 분명한 지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좀 더 많이 이제 확보만 될 수 있다면은 아마 기꺼이 이제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연관해서 또 그 장애와 관련되어진 또 관심도 이 인권 전공이시기 때문에 이제 갖고 계셨는데 2011년 6월 12일자 트윗 내용에 보면은 뭐 이제 이 인간의 습관과 인성은 뭐 보통은 유년부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제 길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통합에 예를 들어서 교육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하게 또 학교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은 이제 고용 지원금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장애 그리고 비장애의 통합 교육 그리고 또 행정을 돕는 분들로서 예를 들어서 이 장애와 관련된 분들도 가능한 한 이렇게 많이 오시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철학점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연관선상에서 약자들에 대한. 뭐 사실 이제 장애인을 주눅들게 하는 거는 장애 그 자체가 아니고 타인의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쓸데없이 동정하고 시혜적 자세를 갖는다든가 뭐 그걸 넘어서 놀려대고 차별한다든가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학교 교육에서 장애 급우 학우들을 놀려대고 차별하고 따시키고 이런 일만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것이 유치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 저학년에서 길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장애 그 친구들을 보면 오히려 내가 친구가 돼줘야 되겠다. 네. 등하굣길에 친구가 돼주고 공부 휴식 시간에 네. 친구가 돼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씨를 갖고 우리와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걸 이유로 차별로 갈 게 아니라 네.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나의 인간성이 풍부해진다. 네. 이런 체험을 학교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체험 학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님들이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특히 장애 학생들을 돌보는 시스템, 네. 지원하는 시스템, 함께 어울리게 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작동해 나가면 학교마다 이렇게 해 나가면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사회 통합의 길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시간이 더디더라도 반드시 일을 해내야 된다. 이건 뭐 저도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놀림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 네. 더더욱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렬한 희망이 있죠. 네. 또 실천 의지도 강하고요. 제가 장애인 권익운동, 장애인 차별금지운동, 장애인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생활운동 뭐 이런 여러 가지 운동에 이제 꽁지에서나마 참여를 했는데요. 네. 그런 이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진정한 통합 교육, 네. 또 진정한 반차별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점과 관련해서 또 두 가지 정도 또 구체적으로 이제 짚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하나는 역시 트윗에서 의견을 주셨네요. 뉴스피플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학생들의 능력이 뭐 하여간 다양하고 뭐 천만갈래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도교사 한 사람 또 보조교사 한 사람 정도의 능력만으로는 뭐 이들 재능을 다 육성하기 어려우니까 그들 각자의 능력을 좀 이렇게 피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답변하시고. 예, 정말입니다. 원래 인디안 속담에 있듯이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마을은 이제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정도일 텐데요. 지역 사회죠.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도 전 세계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구촌 시대란 말이에요. 저 지구 마을이 필요한 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 지구촌 안에서의 정의에 대해서 눈뜨게 하고 네. 그런 아주 먼 이웃들이 겪는 전쟁과 기근 이런 참상들에게도 책임감, 연대 의식을 네. 느끼게 하고 이런 것까지도 지금 교육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학교 선생님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그 교육 하실 수 있는 분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역사회에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관, 또 생태체험관 뭐 이런 그렇죠. 수련관 이런 데가 다 교육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려야 되고 또 여기를 활동 무대로 삼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다 아이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하시고 교육 기부를 하시고 물론 바람직한 거는 교육 재정을 GDP 기준 6%로 확보를 해서 선진국 수준의 튼튼한 재정적 뒷받침으로 이와 같은 것이 훨씬 더 제도화되는 게 좋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재정 안 된다고 하품만 하고 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 게 제가
교육 재능 기부를 조직하는 거였습니다. 네네. 그 비어 있는 GDP 부분을 교육 기부로라도 뭐 다는 아니더라도 충당을 해보자. 네. 그래서 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네. 예, 저는 아무튼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학교의 담장이 낮아져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쌍방향으로 열려야 된다. 지역사회는 학교를 향해서 열려서 학생들을 그런 지역사회의 오관, 아까 말씀드린 또는 그런 뭐 연구실, 상담실, 실험실, 작업실, 연수실, 연습실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아이들 교육 공간으로 내놓고 또 학교는 문을 활짝 열어서 전문가들 또 재능 기부자들이 와서 아이들을 코티칭도 하고 네. 학계 가르치기도 하고 방과후 활동도 지도해 주시고 네. 이런 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여 교육을 만들어 가야겠다 하는 게 저의 확고한 방침이고 방향입니다. 그렇게 네. 해오고 있습니다. 네. 뭐 고정과 관련해서 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 뭐 복지나 교육이나 사실 연결되어지는 주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 표현으로 보면 제3정치의 공동선의 교육관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자면 제1정치 세력의 이 복지 정책은 사실 일자리 시장이 많이 만들어내도록 한다. 그리고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좀 고달프다면 그분들만 특화시켜서 선별해서 복지 풀면 되지 않느냐라는 선별적 복지론. 네.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제2정치 세력인 진보 진영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복지 혜택을 다 받도록 하자. 사회민주주의가 서유럽에서 시행한 것처럼. 근데 이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동 능력이 있는데 시장이 일자리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보편적 복지 혜택을 주면은 자신의 재능은 사장되기 쉽거든요. 이럴 때 광련교육감께서는 일종의 공동선의 복지인데 그 학교를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여건을 조성해서 그렇죠. 다양한 그런 통로를 분들이 마련해야죠. 예.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신다든가 뭐 그림을 잘 그리신다든가 또는 축구 지도를 잘 네, 하신다든가 할 때 이분들이 오시도록 하되 이분들 가운데 예를 들어 직업이 없다든가 할 경우에는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지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의 사회적 존재감도 늘어날 네. 것이고 이분들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학생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정책을 펼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 정책은 교육감께서 이렇게 펼치시면 되는데 문제는 학교 들어가면 체증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교사들의 또 지적입니다. 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자면 학교 운영위원회의 경우에 뭐 취지는 좋죠.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 교사,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오셔서 의논을 하는. 그런데 현재 학교 운영위원회가 통상은 교장 선생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좀 이렇게 경직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감의 이런 좋은 취지가 잘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도 갖고 계신지 이걸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일부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을 많이 바꿔서 좀 더 민주적인 선출 과정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결과로 또 새롭게 학원위원들이 구성되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학교 민주주의의 기수다. 또 학교 자율 운영, 학교 책임 운영의 기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학교 이 서울교육의 전체적 방향을 공유하고 이분들이 서울교육 혁신의 전도사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학교 단위에서의 학교 혁신을 혁신 학교가 아니더라도 해야 될 일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학교 혁신의 기운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독려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파고든다면은
뭐 광명교육감 하면 또 저 무상급식과 또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0년도 12월 7일자 트윗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광명교육감께서요. 학교마다 그 점심 식사 중식 지원 비율이 매우 다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뭐 이렇게 빈곤층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에도 그 중식을 지원하는 비율이 높게는 72%가 되는 학교도 있지만은 불과 0.17%밖에 안 되는, 그러면서 참 몸서리 치는 격차에 대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심정을 그렇죠. 이렇게 피력을 하셨어요. 중식 지원 비율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정말 공교육의 사명은,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공교육의 사명은 계급 계층을 이기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네. 실질적인 기회균등의 공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를 누굴 만났건 어디에서 태어났건 상관없이 최상의 교육에 접근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런 발표하고 자기의 의견을 형성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조정하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자기가 서 있는 곳 주변에서 최상의 생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 시민의 덕성을 길러주는 공교육이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누구도 부모의 벽, 그 타고난 그러니까 계급 계층의 벽을 쉽게 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교육이 과연 이 부모 계층 계급의 벽을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역할을 하는지, 완화시켜서 네. 실질적 기회균등으로 네. 가는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우리는 점점 더 이제 그 기회균등보다는 네. 부모 세대의 그런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그런 네. 쪽으로 더 가고 있어요. 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네,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것이 이것을 바꾸려는 굳건한 정책 의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럼 어디에 주목하냐면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 네. 학부모들 중에 빈곤층의 지위, 네. 비중이 네. 이제 중식 지원 비율이겠죠. 네. 그래서 중식 지원 비율이 높게는 72%에서 낮게는 0%까지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없는 이제 강남 학교들도 있고 여러 데 있는데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중식 지원 비율이 높은 학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 학교고, 결국은 제대로 그렇죠. 가정에서 돌봐주지 못하고 가정에서 폭력이라든가 이 방기 되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안 가고 싶은 학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렇죠.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런 학교야말로 교육적으로 보람있고 도전적인 학교다. 그래서 누구든지 올바른 교육자가 되려면, 훌륭한 교육자가 되려면 가장 교육적으로 자극이 많고 도전이 많은 이 학교부터 가서 온몸을 불살르고 온 정신을 불살라서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그동안의 관행과는 좀 다르죠. 그동안은 어떤 교육감도 이 중식 지원 비율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최초인데요. 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중식 지원 비율이 높으면, 즉 빈곤층의 비중이 높으면, 즉 보살핌 받아야 될 특별한 배려의 대상이 높으면 그런 학교부터 지원을 해주자. 그렇죠. 훌륭한 교장 선생님도, 훌륭한 선생님도, 훌륭한 시설도, 훌륭한 정책 프로그램도 그런 학교 중심으로 먼저 가보자. 왜냐하면 어차피 1300개 학교를 골고루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한다면 그렇죠. 1단계 수혜, 가장 먼저 수혜, 가장 큰 수혜는 가장 어려운 학교에 돌아가야 된다. 일단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네. 그러니까 인사정책, 시설정책, 특별 정책 사업
기업에서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책적 자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 네. 할지라도 참 한계를 또 많이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이 기조만은 정말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적어도 서울교육청의 아주 큰 정책 지표로 네. 정책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확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의 뭐 예를 들어서 계급적 또는 계층별 그 차이로 인해서 그 교육의 차이로까지 이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건 아주 예. 민주주의의 적이죠. 네, 그렇죠. 예.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교육적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뜻이고요. 그를 위해서 같은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낮은 쪽으로 먼저 이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트위터의 내용 중에는 그 시설 민주주의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네, 네. 서울시 교육청이 그 이 시설 예산 7천억 원을 절감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시설 민주주의 무슨 뜻인가요? 예, 보통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 일반 시민들의 뭐 전문성이 있는 시민 또 뭐 특별한 전문성은 없는 시민 다 그런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집행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런 걸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시설 행정 이건 너무나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어요. 사실 공무원 중에서도 시설 행정은 시설직 공무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공무원 수가 많지만 시설직 공무원 수는 서울 교육청에도 2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분들이 그동안 시설 행정을 쭉 해오셨는데 이제 시설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시설 행정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와 감시를 이제 제도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보면 화장실을 개선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학교가 1,3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분명하게 개선돼야 될 것이 보이고 또 한 몇 개 학교는 한 50개 학교 정도는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순간에는 이제 로비가 통하고 하는데 이것을 시민 현장 실사단을 만들어서 시민 그 7, 8명 시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전문가 그 업체 대표도 포함되어 있고 막 그래요. 거기에 또 교사 대표도 있고 네. 일반 시민 단체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순위를 정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시설 기준들, 시설 개선 기준, 내구 연한이니 뭐 하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과거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랬더니 매년 시설 개선 소요가 1조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중 장치, 시민 검증단도 만들고 그 내구 연한 등 이제 시설 표준도 만들고 했더니 한 3천억 정도로 줄었죠. 그래서 뭐 7천억을 절감했다는 건 이제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 학교 현장에서 시설 개선을 하고 싶다는 그 신청 액수가 그 정도 준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더 시설 행정에서도 가장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가장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시설 행정마저도 저희가 시민 참여와 감시를 향해서 활짝 열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도 굉장히 제가 자부하는 건데요. 네. 저는 감사 행정에서도 이것도 굉장히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 아닙니까? 시민 감사관을 30분 정도 모셔서 또 활짝 연 바 있고요. 네. 뭐 인사행정 같은 데서도 외부 인사위원들로 3분의 2를 구성해서 기존의 관행을 깨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네. 그 연장선인데 그래도 제일 제가 자부하는 것이 시설 민주주의 쪽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광룡 교육감께서는 이 뭐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나이 드셨지만은 학력이 낮은 어르신을 위한 네. 교육도 부분적으로 병행하신 측면이 네, 있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의 문해 교육에도 네. 이 정책적으로 힘을 쓰셨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는 뭐 평균 65세의 초등학교 학급이 100세가 넘는다라는 100개가 통계 내용이 있는데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설명 조금 간단하게 네. 해주시죠. 네. 지금 15개 초등학교에서 그 문해 교육
교실을 열었어요. 그 문해교육 그러면 이제 한글 쓰고 읽고 읽고 쓰고 발표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기능적 문해 일상생활하고 소통을 하는데 이제 불편이 없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참가한 주로 할머님들입니다. 네. 할머니들이신데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학교를 안 보내고 가난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 글을 못 배우신 분들이죠. 예, 적지 않죠. 네, 근데 이분들이 이 문해 과정, 특히 초등학교를 처음 밟아본 거예요. 과거엔 야학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와서 정말로 손주들 손잡고 학교에 오고 자식들 손잡고 왔지만 내가 학생이 됐구나. 드디어 네. 학교 문턱도 못 밟아본 내가 네. 학생으로 이 학교를 왔구나 하는 게 감격스럽고 네. 그다음에 글을 배우고 일기를 쓰고 자서전을 쓰고 네. 사람들과 이제 문자로 소통이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한테 전화로 문자를 보내고 네. 정말 내 인생의 봄날이 열렸다. 이렇게 감탄을 하세요. 네. 네.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들은 아이들만 할 수 있는 네. 데이터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배우면은 네. 어르신들도 그럼요. 이제 할 수 있는 단계로 가도록 학교가 예,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교육청이 물론 평생교육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특히 학교 문턱을 못 밟아 보셨다든가 충분히 못 밟은 분들의 계속 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해야 되겠다. 이 중에는 특히 이제 장애 성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갖고 했는데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아니 할머님들 오셔갖고 사고라도 나면 내 책임이 되는데 어떡하냐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님들이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네. 아주 열심히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교장 선생님들께서 네. 다 때가 되면 할머님들 모시고 소풍 나가세요. 아, 그렇습니까? 본인 돈 다 써서. 정말 그러면 또 그 할머니들께서는 할머니 학생들께서 예. 그냥 할머니. 교장 선생님, 우리 교장 선생님에서 얼마나 극진하게 또 위해 주시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새로운 시도였습니다만 네. 아마 뭐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물론 최초의 시도입니다만 이것이 정말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눈물 글썽이게 하는 가슴 울컥하게 하는 그런 감동을 주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더 확대돼야 되겠다. 작년에 354명의 그 장년과 노인들께서 네. 졸업을 하셨는데 정말 감동과 눈물의 도가니 네. 울음바다가 됐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광명교육감께서는 기존의 그 교육적 관행, 교육 정책의 방식을 넘어서서 학생들에게도 가능한 한 그 각각의 재능에 맞는 맞춤형 교육에 좀 더 초점을 맞췄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면서 손을 잡고 오신 할머니들에게도 예를 들어 배움의 기회를 이렇게 주는 이런 교육을 펼치고 있는데 한간에서는 여전히 그 특정 진영의 논리로 사실 가슴 아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서울시 교육 정책은 사실은 왜 그 좌편향 좌클릭으로 가고 있느냐라든가 뭐 인사권은 균형감 있게 진행되느냐 이런 자꾸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아픈 이야기를 건드리는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에 견주어서 사실 이건 부분을 침소봉대한 것이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정말 항변할 만한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예, 일단은 아무튼 언론에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소리에는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언제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들이다. 그것이 비록 멀리서 보고 하는 말씀이고 또 모든 속사정을 알지 못하고 하시는 얘기지만 원래 언론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반 시민들도 또 그렇게 보시니까 그 눈높이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싶어서 저는 그런 비판에도 정말 귀 기울이고 그 안에 합리적 핵심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제가 부족했던 것, 제가 부덕하게 군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만은 제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를테면 서울교육감이기 때문에 네. 또 이른바 진보교육감으로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정도 이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비난의 수위가 높은 것도
또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이런 네.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뭐 제가 좀 더 겸손하고 또 올바르게 늘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마무리 단계로 이럴 때서 이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위터에 또 광룡 교육감께서 이런 이 글을 올리셨어요. 뭐 거의 마지막인데 금년도 4월 4일, 4월 21일 이렇게 이어지는 트위터의 내용입니다. 소개해드리면 그 온라인 학생 행복 지수 조사 도구를 개발해서 이제 보급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조만간에 학생들이 매긴 그 학교별 성적표가 학생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네. 그렇죠? 나올 예정인 걸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GDP, GNP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총 행복이 국가의 국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학생 행복에 초점을 또 맞추신 새로운 시도를 하셨는데 이 행복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뭐 마지막 인사 말씀을 네. 해주시죠. 네. 행복한 학교에서 행복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드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늘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으로 일하시는지, 교장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으로 일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도구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본인들의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를테면 급식의 질은 어떻다고 느끼는지, 또 음악 시간에는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미술 시간은 어떤지, 기술 시간은 어떤지, 또는 뭐 학교의 그런 생활지도 문화는 어떤지, 또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 수업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물어볼 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학우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지, 네. 또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물어봤는데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130만 학생 중에 30만 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를 했는데요. 초등학교 1, 2, 3, 4학년은 제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50% 가까이 참여한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교의 그 각 학교별 응답 학생들의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학교별로 비교도 되겠죠. 그러나 제가 이걸 한 것은 학교 간에 비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항목에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불만이 높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우리 학운위 차원에서 교장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한번 개선해보자, 이런 안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회라든가 학급 회의에 회장단들을 초청해서 얘기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새로운 학교 문화, 네. 행복한 학교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그마한 시도를 했고요. 이것도 16개 시도에서 최초로 했는데 많은 교육청에서 관심을 보이고 시스템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양할 생각이고요. 네. 저는 아무튼 행복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네. 아이들 행복하게 하면서 아이들의 재능을 빠짐없이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후반부에서 이런 글을 남기고 있어요. 그 미국 사회가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50년 전에 그 1968년입니다.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행한 연설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연설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국민 총생상은 1968년 당시 8천억 달러가 넘어요. 근데 이 넘는 8천억 달러에게는 어떤 것이 포함되느냐면 대기 오염, 담배 광고, 시체가 즐비한 고속도로를 치우는 구급차,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을 잠그는 특수 자물쇠, 그리고 그것을 부수는 가둘 교도소 사람, 그다음에 삼나무 숲이 파괴되고, 그리고 무기가 만들어지고 아이들에게 장난감 권총을 만들기 위해서 폭력을 미화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이런 것들이 쭉 야기되어지는, 그런데 정작으로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 이런 건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 결혼의 장점, 시가 가져다주는 아름다움, 공개 토론에서 나타나는 지성, 공무원의 청렴성 이런 것들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오늘날의 GNP, GDP에는 그렇죠? 사실은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빼놓은 네, 것만 네, 측정하고 네, 있더라는 네. 이런 참담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릉 교육감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샌델이 참담하게 수레하고 있는 바의 내용을 교육 정책을 통해서 실현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물론 아이들의 재능도 각각이 빛내도록 하겠지만 이런 강릉 교육감이 오늘 나오셔서 교육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선거법과 관련되어진 세속적인 평가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교육 정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시청자들의 관심이 이 아름다운 교육 정책을 계속 가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 중단시키게 될 것인지 달려 있다고 여겨집니다.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렇게 긴 시간 교육 정책만 놓고 얘기 나눈 적이 참 없는데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것도 굉장한 일부입니다. 또 이런 일부지만 그런 비리 사학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청렴도를 교육 행정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이냐, 또 교육 정책에서 교육청 관주도 내지는 심지어 이제 감주도라고 교육감 주도의 교육 정책도 학교에는 부담을 주고 공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더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줄이고요. 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행복한 아이는 행복한 선생님이 만듭니다. 선생님들께서 가르치는 보람을 얻고 아이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얻는 학교, 학부모들께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만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꿋꿋하게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면희의 제3정치 물결, 오늘은 서울시 광노현 교육감님 모시고 교육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향후에도 이 교육 관련되어진 정책을 꾸준히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